드린 부분인데요. 이 내용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려고 하고요. 현재 이제 올해 이제 코로나 감염병 사태를 겪으면서 비대면 교육 온택트 시대 얘기가 많이 나오면서 실감형 콘텐츠, 가상현실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실제 교육 현장에 가상현실을 기반으로 한 실감형 콘텐츠들을 적용했을 때 어떤 게 이루어지고 있고 어떤 문제가 있는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주로 오늘은 문제에 대해서 많이 말씀드리게 될 것 같은데요. 근데 이제 교육이 문제만 있는 건 아니고요. 이런 문제들을 저희가 잘 슬기롭게 해결을 해서 실감형 콘텐츠가 교육에서도 더 활발히 활용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먼저 일단 교육 내용이기 때문에 교수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이 교육학적이나 교육공학 쪽에서 얘기할 때 이제 교수 학습, 가르치고 배우는 방법에 대한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결국은 저희 실감형 콘텐츠도 이 교수 학습 과정에서 사용되는 하나의 수단이 될 거기 때문에 잠깐 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 시대적으로는 예전에는 그 문화, 사회 문화적 현상들이 교수 방법에 많이 영향을 미쳤고요. 요즘은 이제 아무래도 기술의 발달로 기술이 교수 학습 방법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선사시대에서는 1대1 교수, 협동학습, 분산지식, 액션러닝, 이건 사실은 나중에 정립된 이제 교육적 용어로 정리한 것인데, 보시는 바와 같이 이제 이렇게 1대1로 가르침을 주거나 액션러닝은 이제 몸으로 실제 행동을 하면서 배우는, 그 다음에 이제 지식들이 분산돼 있었고요. 이런 것들이 이제 청동기 철기 시대에는 이제 도제식 학습이나 이제 튜터링 등 이제 주로 그런 형식으로 됐고, 그 다음에 이제 산업혁명 이전 이후에는 이제 텍스트나 이제 집단 학습, 그래서 현재 우리가 보고 있는 교실에서의 강의 토론들이 이제 이때 발달되게 됩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현대에는 이제 테크놀로지 발달에 의해서 그 기술이 교수 학습 방법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술하면은 재작년부터 이제 4차 산업혁명 얘기를 많이 하면서 4차 산업혁명에 관련된 기술들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실감형 콘텐츠, 가상현실, 증강현실 부분도 있고, 빅데이터, 인공지능, 클라우드 컴퓨팅, O2O, 인터넷 오브 싱스, 블록체인 등등 여러 가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이 교육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요. 이거는 이 차트는 이제 이러닝 하이프 커브라고, 예전부터 이제 가트너 쪽에서 이 기술의 발달 과정을 이런 하이프 커브라는 걸로 표현을 많이 했었죠. 그래서 이제 기술이 왼쪽에서부터 오른쪽의 그 변화 과정을 겪게 되는데, 처음에는 굉장히 급격히 관심을 받아가지고 말하자면 거의 이 기술이 모든 것을 해결할 것과 같은 기대감을 받다가 그 정점을 찍으면서는 갑자기 이제 내리막길을 걷기 시작합니다. 이게 사실은 기대만큼 안 되는 부분도 많구나, 이런 것들을 자각하게 되고, 이 기대가 어느 정도 떨어진 다음에 이제 이 기술로 할 수 있는 것들이 자리를 잡히면서 안정기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보여드리는 장표는 일반적인 기술이 아니고 이제 이러닝, 학습에 관련된 기술인 거고요. 그래서 보면 지금 제일 정점에 인공지능, AI가 제일 정점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일 핫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오른쪽으로는 이제 지나간 기술들이고, 왼쪽은 이제 막 떠오르는 기술들인데, 인공지능 왼쪽에 러닝 익스피리언스라는 게 있고 버추얼 리얼리티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러닝 익스피리언스라는 거는, 예전에는 학습이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는 바와 같이 동영상 강의나 일반 강의식으로 해서 지식을 전달하고 이런 거였는데, 이제 인터넷이 발달되고 요즘 유튜브며 여러 가지 것들을 많이 보니까 그냥 예전처럼 정형화된 학습 시간에 전달하는 게 아니라 다양한 활동들 속에서 학습을 하게 되는 러닝 익스피리언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학습 경험들을 어떻게 다룰 것이냐 하는 거고, 사실 오늘 말씀드릴 이 버추얼 리얼리티, 가상현실, 실감형 콘텐츠도 경험적 학습이 되는 거죠. 어떤 가상의 경험을 통해서 학습을 하게 되는 거니까 이제 그런 내용이 되겠고, 더 약간 왼쪽 밑으로 보면 러닝 어널리틱스라고 학습 분석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학습자의 학습 활동을 분석하는 거죠. 그래서 그 목적은
개별형 맞춤형 학습, 학습자에 맞는 맞춤형 학습을 하고자 하는 거고요. 이게 이제 인공지능하고 결합해서 개인 맞춤형 학습, 이 학습 관련 기술의 지금 화두가 되고 있는 개인 맞춤형 학습 쪽으로 진행되게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제일 밑에 블록체인이 이제 말하자면 기술적으로는 학습 분야에서 제일 이제 떠오르기 시작하고 있다는 건데, 블록체인이라는 게 언뜻 이제 학습하고는 잘 연관이 안 되는데, 이 부분이 이제 그 어떤 트랜잭션, 거래라든지 행위들을 체인으로 묶어서 암호화함으로써 위헌조를 방지하는 기술이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러닝 익스피리언스처럼 학습자의 학습 결과나 이력 기록들을 이렇게 트랜잭션 체인으로 묶어서 쭉 기록하면 이 사람의 학습 이력이 위헌조되지 않게 증명이 된다라는 기술로 이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서론이 다른 쪽으로 길어진 것 같은데요. 일단 이런 관점에서 버추얼 리얼리티, 가상현실이 학습 경험을 주는데 굉장히 이제 떠오르기 시작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이건 또 다른 이제 정부기관에서 만든 난제 해결 로드맵인데, 이제 학습에서의 난제 해결 로드맵이죠. 그래서 제일 왼쪽에 이제 가트너의 10대 전략 기술이 있고, 그거를 이제 4차 산업 주요 기술에서 가운데 매핑을 하고, 그다음에 주요 기술과 결합한 새로운 교육에 결합한 에드테크의 이제 테마들을 쭉 뽑았고요. 결국 이 테마들을 교육에서의 난제라기보다는 해결해야 될 과제라고 보시면 되겠죠. 이 과제 세 가지로 묶었는데, 학습자 중심의 1대1 교육, 그러니까 맞춤형 학습이죠. 결국 개인 맞춤형 학습. 두 번째가 학습 몰입도 극대화인데, 이 몰입도에 가상현실 희갈형 콘텐츠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이런 거고요. 그다음에 일과 학습의 결합인데, 이거는 이제 일하면서 학습하고 학습하면서 일하고 생활 속에 파고든 학습이고, 이 부분은 되게 이제 학습 플랫폼 얘기가 많습니다. 그래서 플랫폼에서 학습을 관리하면서 생활과 학습을 연결시켜주는 얘기이고요. 그래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제 교육 관련해서도 가상현실, 실감형 콘텐츠가 굉장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이렇게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방금 전에 이제 기술 관련해서 교육과 결합된 에듀테크 말씀을 드렸는데요. 잠깐 용어 설명을 드리면, 이러닝은 뭐 전자적 수단에 의한 학습으로 간단히 말씀드리면 기존의 오프라인 학습, 교실에서 행해지는 집합 형태의 학습에 반대되는 온라인 개념이 이러닝이었고요. 그다음에 에듀테크는 교육에 이제 아무래도 기술이 발달하면서 기술이 저희 생활 곳곳에 파고들면서 교육에도 파고들게 됐고, 결국 기술을 띄워놓고 교육을 얘기하기가 어려워서 이 교육을 지원하는 기술을 에듀테크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은 4차 산업혁명 얘기가 나오면서 발달된 기술로 산업에서 아날로그적 요소가 디지털로 변환하는 건데, 이 에듀테크라는 이제 트렌드가 나오면서 교육도 결국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과정을 겪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이 학습 피라미드인데, 이 부분은 이제 보시는 것처럼 그냥 듣기만 하는 거에 기억률은 굉장히 낮고, 읽거나 듣고 보기, 시연 가면서 실제로 자기가 스스로 가르치는 행동을 할 때 학습에 대한 기억률이 제일 높은 걸로 돼 있고, 가상현실도 체험형 학습이기 때문에 이 시연하기나 연습 쪽에서 굉장히 학습 효과가 높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VR은 이제 교육 부분에서 당연히 많이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VR 가상현실이 교육에 사용된 가장 대표적인 예는 뭐 태양계의 구조, 인체의 신비, 이런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재난 상황에서의 재난 대피 훈련, 그다음에 우리나라에서 디지털 교과서 이렇게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VR이 이제 실제 교육에 사용되는 것은 구글에서 이제 구글 익스페디션이라고 해서 360 콘텐츠 기반으로 세계 곳곳을 탐험하게 한다든지 이런 내용들. 그다음에 이제 라이플리크라는 거는 이제 마이크로소프트 홀로렌즈하고 결합해서 그 홀로렌즈용 VR, AR 콘텐츠들을 제공하는 사업도 있고요. 그다음에 클래스 VR이라고 이것도 360 기반으로 진행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는 실감형 콘텐츠라 디지털 교과서 연계 실감형 콘텐츠라 그래서 이 지금 디지털 교과서가 저희 우리나라의 학교에 보급이 되고 있는데, 그 중에 이제 실감형 콘텐츠를 넣어서 교육에 활용하는 그런 사업들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실감형 콘텐츠를 만들 때 교육 분야에 저희가 이제 일반적인 교육용 콘텐츠 만드는 프로세스하고 같은 과정을 겪게 되는데 이제 말하자면 플래시 애니메이션이나 동영상으로 만들 때하고 과정은 같습니다. 다만 이제 매체가 가상 현실을 기반으로 한 실감형 콘텐츠라는 건데요. 이제 보시는 바와 같이 주제를 선정을 하고 이제 원고를 작성하고 시나리오, 스토리보드까지 한 다음에 내용 전문가 피드백을 거쳐서 내용을 검토한 다음에 실제 만들고 테스트해서 이제 수정 보완하고 가는데 일반적인 콘텐츠도 사실은 이 앞에 주제 선정부터 기획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애니메이션으로 만들거나 동영상으로 만들어도 이제 뒤에 가서 이 수정 내용을 수정하기가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기획 부분이 중요한데 가상현실 실감형 콘텐츠는 더더욱 그렇죠. 그리고 결과물을 사실은 예측하기가 조금 어려워서 기획 부분에 많은 시간을 할애하고 서로의 공감대를 형성해서 이 작업들을 진행하지 않으면 끝에 가서 굉장히 곤란한 상황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제 선정부터 해서 들어가게 되는데 일반적으로 저희가 이제 이 가상현실 실감형 콘텐츠로 어떤 주제의 콘텐츠를 만들까 할 때 몇 가지 기준을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시각 유형이라고 하면 너무 작아서 안 보이거나 너무 커서 보기 어렵거나 예를 들어 시계 유형이라면 과거에 일어났던 일이나 미래에 일어날 일들, 그다음에 뭐 반응 속도는 뭐 너무 빨리 일어나서 관찰하기가 어렵거나 너무 천천히 일어나서 한참을 기다려서 봐야 되는 것들을 이제 VR로 해서 속도를 조절하면서 보게 되는데, 그러니까 주로 실제로 저희가 그 실생활에서 관찰하기 어려운 것들을 주로 이제 VR의 주제로 잡아서 이제 보여주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 저희가 실제로 카메라를 가지고 동영상을 촬영할 수 있는 콘텐츠는 VR로 만드면 별 효과가 없게 되죠. 그러니까 카메라로도 촬영하기 어려운 것들을 주로 VR로 만들어서 이제 제공을 하게 되고, 그 과정에서 이제 이런 안전성, 이제 위험한 콘텐츠나 아니면 다른 여러 가지 실제 행하기 어려운 것들을 이제 그 VR 가상 콘텐츠로 만들게 됩니다. 근데 이제 아까 제가 제작 과정을 말씀드렸는데 사실 이게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VR은 이 만들어지기 전에 그 결과물을 예측하기가 좀 어렵거든요. 그리고 이제 일반적으로 가상현실 작업을 많이 해본 사람은 저희가 그 색깔을 입히거나 이런 쉐이딩, 렌더링 뭐 이런 좀 그 채색 과정을 거치기 전에 컨텐츠를 보고도 이제 개념을 잡고 진행할 수가 있는데 이런 컨텐츠를 만들 때 저희가 되게 VR 전문가하고 이런 내용 전문가, 과목에 대한 전문가들하고 같이 작업을 하게 되는데 이분들이 이제 VR 작업 과정이나 결과물을 잘 예측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초기에 서로가 의견을 많이 나누고 공감을 해서 기획을 하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근데 이제 실제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서 이렇게 디지털 교과서에 들어가는 실감형 콘텐츠를 만들 때는 내용이 먼저 위주가 되고 VR은 구현 수단이 됩니다. 그래서 먼저 내용적인 부분을 잡고 그 다음에 VR을 구현을 하기 때문에 이 교감이 조금 부족하게 기획되는 부분이 많아서 결과물의 콘텐츠에 대한 만족도가 좀 떨어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게 한번 VR 제작이 되면 수정하기도 쉽지도 않고 작업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부분, 그 다음에 이제 교육용 콘텐츠에서 중요한 게 이제 상호작용인데 어떤 이런 학습자의 그 작용에 의해서 콘텐츠가 반작용을 해주고, 그래서 무슨 게임적 요소나 아니면 시뮬레이션적 요소, 그다음 반복적인 행동들을 해야 되는데 이 상호작용 설계가 사실은 양쪽에 그러니까 VR 쪽에서는 학습 내용에 대한 경험이 있어야 되고 학습 전문가들은 VR에 대한 이해도가 있어서 서로가 이걸 해야 굉장히 좋은 VR 실감형 콘텐츠가 나오게 되는 상황입니다. 간단히 뭐 상황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이제 다음은 이제 문제를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일반적으로 저희가 VR의 디스플레이 장치는 HMD라 그래서 PC에서 연결해 쓰거나 아니면 모바일 기반 카드보드 형태라 그래서 모바일 스마트폰 장치를 그냥 끼워서 쓰는 장치, 그 다음에 일체형 장비들이 있고, 컨텐츠는
게임 엔진 기반으로 3D로 모델링하고 애니메이션에서 만드는 CG 기반이 있고, 그다음에 360 카메라로 찍어서 하는 영상 기반이 있는데, 일반적으로 당연히 HMD를 보게 되면 PC 기반의 장비들이 가격도 비싸고 퀄리티도 좋습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이제 장비의 가격이 떨어지면 퀄리티가 좀 떨어지고 그래픽 처리 속도가 떨어지게 되는 현상이고요. 컨텐츠도 영상 기반 360 카메라로 찍는 게 제작은 굉장히 간단하고 쉬운데 상호작용이 안 들어가게 되죠. 그러니까 카메라로 기존 상황을 360도로 찍어서 학습자가 관찰하는 형태이기 때문에 그 배경이나 이런 컨텐츠의 내용에 변화를 주기가 어렵습니다. 물론 약간의 CG 요소를 넣어서 주기도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상호작용이 어렵다고 볼 수 있고요. 다양한 상호작용, 학습자의 행동에 따라서 컨텐츠나 배경이 바뀌는 것은 이제 게임 엔진 기반으로 CG 기반으로 만들어야 되는데, 결국 여기서 PC 기반의 그 고성능 HMD를 쓰고 게임 엔진 기반으로 CG를 만들게 되면 가격이 비싸다는 얘기가 되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교육 현장에서 지금 교육 시장이 우리나라에서 산업으로 잡혀있지 않은 게 아니라 이제 형성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 많은 비용을 투자해서 교육 콘텐츠를 만들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조금 저가의 장비와 저가의 콘텐츠 제작 기법으로 하다 보니까 당연히 좀 콘텐츠의 질이 떨어지게 되는 현상도 나오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문제가 이제 VR이 혼자서 하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그래서 왼쪽 그림처럼 누군가가 이제 HMD를 씌워주고 HMD를 쓰면 밖을 볼 수 없기 때문에 컨트롤러를 손으로 이제 이렇게 잡아주면서 이 버튼은 어떤 거고 이런 것들을 설명을 해줘야 되는 거라 학습자가 혼자 스스로 장치를 활용을 해서 학습하기가 어려워지고요. 오른쪽은 이제 중국의 교실 모습인데 이렇게 반 학생 한 30명 전체가 VR 장비를 쓴다면 뭐 장비 가격도 문제지만 담임 선생님 한 명이 이 컨트롤하기가 어려워지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렇게 20-30명 정도 되는 하나의 학급을 VR 학습을 하기 위해서는 선생님 한 명에 보조 강사 한 2명 정도가 배치가 돼야 원활한 학습이 이루어지고요. 그래서 이런 또 장비 수급이 원활하지 않을 때 아이들을 분단으로 모둠으로 나눠서 하는 경우가 있는데 4개나 5개 정도로 나눠서 한 모둠 내지는 2모둠이 이제 VR 장비를 활용해서 체험하고 나머지 모둠은 이제 패드나 다른 교재를 활용해서 내용을 습득하는 식으로 진행하는데, 이럴 때도 VR로 진행하는 모둠이 있고 그냥 교재로 진행하는 모둠이 있기 때문에 선생님 혼자서 하기가 어려워지고, 이런 부분들이 VR이 교육에서 활용될 때 어려운 점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린 대로 이 조작하기 위해서 옆에서 도와줘야 되는데 저희가 이거를 어포던스라는 얘기를 하죠. 저희가 이렇게 컴퓨터에 마우스하고 키보드가 있으면 알아서 이제까지 했던 경험을 가지고 컨텐츠를 조작하게 되는데 그걸 이제 저희가 어포던스라는 얘기를 하죠. 근데 VR 장비는 이 어포던스가 없어서 사람들이 처음에 굉장히 어려워합니다. 어려워하고 익숙치 않아 하는데 이게 이제 VR로 들어가는 굉장히 큰 장벽으로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VR을 체험을 하게 되면 굉장히 그 몰입감에 의한 경험은 좋은데 이 조작성에 대한 낯설음 이런 거가 굉장히 컨텐츠의 접근성을 떨어뜨리고 있습니다. 다음은 실감형 컨텐츠 한 가지인 증강현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증강현실도 교육에서 많이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역시 이제 사람을 놓고 사람의 신체 내부 구조를 본다거나 이제 도감에서 공룡이 튀어나온 대표적인 여러 가지 컨텐츠들을 중심으로 많이 사용이 돼 왔죠. 그래서 AR이 예전부터 있었는데 왜 AR이 갑자기 왜 요새 각광을 받게 됐느냐? 이건 제가 보는 관점인데요. 처음에는 이제 인테그리티. 예전에는 PC에서 이렇게 웹캠을 달아서 증강현실을 구현한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경우에는 모니터 위에 있는 웹캠이 바라보는 시각과 내가 바라보는 시각이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증강현실의 이질감이 있었죠. 근데 스마트폰이 나오면서 스마트폰의 카메라가 바라보는 각도하고 내가 바라보는 각도가 일치가 되기 때문에 내가 바라보는 시점에 가상의 정보를 증강시켜서 학습자의 학습 행동을 도와주기 때문에 굉장히 효과적인 수단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모빌리티, 스마트폰이 돼서 이제 들고 다니게 됐기 때문에 어디서든지 갖고 다니면서 필요한 정보를 습득할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이 내추럴 인터페이스. 당연히 이런 시각에 의존한 정보 전달 수단은 내추럴 인터페이스죠. 특별히 저희가 뭐 마우스 클릭을 한다거나 뭐 이런 동작 없이 눈으로 보는 상황에서 이것이 뭘까 하면 이제 정보를 제공해주는 아주 자연스러운 인터페이스가 되겠습니다. 역시 이제 AR 증강현실을 학습에 적용했을 때 문제점은 아무래도 이제 정보 표시 영역이 작아서 이제 증강현실은 대부분 두 손의 자유로움을 확보하기 위해서 안경형 형태로 많이 작용을 하는데 안경형 형태로 하다 보니까 디스플레이 영역이 작아서 정보 전달력이 좀 떨어지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무래도 투명형 디스플레이의 프로젝션 방식으로 하다 보니까 디스플레이의 밝기가 투명에다가 비추다 보니까 약해져서 또한 정보 전달력이 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안경형 장비를 착용하고 어떤 사물을 바라봤을 때 그 사물을 인식해서 거기다 이제 정보를 이렇게 증강시켜주는 가상의 정보를 증강시켜주는데 이게 학습자가 끼고 있는 안경의 안경면의 거리는 굉장히 가깝죠. 1cm, 2cm 수준이고요. 그 다음에 바라보는 물체는 뭐 1m, 1.5m 앞에 있으니까 이 두 개의 사실 초점이 맞질 않아서 바라보는 안경에다 정보를 디스플레이 해줘도 사용자의 정보 습득력이 조금 떨어지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의 문제는 용어 정의인데요. 이게 예전에 처음 이제 VR이 나오고 AR이 나왔을 때는 이제 리얼 월드가 있고 가상현실 VR이 단순하게 있고 그 두 개를 섞는 게 중간에 증강현실 오그멘티드 리얼리티가 있고 이게 혼합현실이다. 믹스드 리얼리티 가상과 현실을 섞은 것. 그래서 예전에는 그냥 믹스드 리얼리티 MR은 VR 플러스 AR 뭐 이런 식의 개념으로 많이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기술이 발달하면서 증강현실에서 이제 그 사용자가 바라보는 화면에서 다양한 것들을 인식해서 보다 더 좋은 정보를 주려다 보니까 실제 사용자가 바라보고 있는 실제 상황과 표시하려고 있는 가상현실 사이에도 인터랙션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대표적인 그림이 제가 바라보고 있는 거실 화면에서 그 소파 뒤로 가상의 로봇가 숨었다 나왔다 이렇게 되는. 그래서 이게 실제로 현실과 인터랙션을 해야 이게 믹스드 리얼리티다라는 얘기로 이제 믹스드 리얼리티의 정의를 좀 복잡하게 가져갔죠. 그래서 MR이라는 게 그래서 VR, AR, MR을 다르게 보는 시각이 생겼고요. 그러니까 AR의 좀 더 발달된 형태를 MR로 보는 시각이죠. 그 다음에 이제 융합현실이라고 얘기하는 머지드 리얼리티 MR이라는 얘기도 나오고요. 동전현실 CR, 확장현실 XR까지 나오면서 현재는 XR이 VR, AR, MR을 대표한다고 얘기해서 거의 이 네 개의 용어 XR, VR, MR이 다 사용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런 상황들이 사실은 이쪽 산업에 전담하고 있고 연구하시는 학자분들은 어느 정도 그래도 개념을 구분해서 사용할 수 있지만 일반 사용자들한테는 이런 개념들이 굉장히 혼돈을 초래하고 있고 오히려 실감형 콘텐츠에 집중하지 못하게 하는 역할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VR 가상현실 얘기할 때 제일 중요하게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어지럼증인데요. 현재 어지럼증은 뭐 다양한 요소로 발생하고 있고 저희가 현실에서도 어지러움을 느끼기 때문에 사실 VR 환경에서 어지럼증을 완전히 없앤다는 건 불가능할 텐데요. 어쨌든 어지럼증을 최소로 줄여야 될 텐데 현재 가장 큰 요인은 이제 사용자의 얼굴 움직임, 그러니까 시각과 얼굴, 머리의 움직임을 잘 따라가서 화면을 바꿔주는 부분이 그러니까 헤드 트래킹이라고 저희가 얘기하는 요소가 굉장히 어지럼증의 중요한 요소라고 보고 있고요. 그러니까 사용자의 시각이 바뀌었을 때 그거를 빨리빨리 캐치해서 바뀐 화면들을 보여줘야 어지럼증을 덜 느끼게 되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 그 전문 HMD 장비인 바이브는 이렇게 센서를 달아서 HMD 장비가 올록블록 이상한 모양을 가지게 됐고요. 근데 이제 이러한 것들이 예전에는 헤드 트래킹 센서를 같이 외부에 설치하는 형태들도 있고 그래서 저희가 컨텐츠나 이 시스템들을 교육 현장에 설치하고 운영할 때 조금 유지 관리 요소가 많이 생겨서 좀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요새 나오는 장비들은 이렇게 외부 센서를 쓰지 않고 내부에서 카메라 비전에 의한 센싱을 많이 하기 때문에 이런 오큘러스 퀘스트나 그 밑에 있는 하얀 오큘러스 퀘스트 2, 그 다음에
전문 장비인 오큘러스 리프트 S 같은 것들이 이렇게 그 HMD 주변에 달려 있는 카메라들이 외부를 인식을 해가지고 외부의 상황을 파악을 해서 헤드 트래킹, 사용자의 머리 움직임을 하는 방식으로 있기 때문에 이걸 전문용어로 인사이드 아웃 센싱이라고 하는데, 이것 때문에 이제 그 외부의 센서 모듈들이 없어져서 굉장히 교육적으로 활용하고 진행하는데 좀 용이해지고 있다. 앞으로 점점 더 그렇게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AR의 이슈 중에 하나인데, 저희가 이제 그 디지털 교과서용 실감형 콘텐츠를 만들다 보니까 이 학교에 보급되어 있는 디지털 교과서용 태블릿이 있습니다. 근데 이 태블릿이 사실 조달청 납품가로 맞추다 보니까 최저사양으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그 사양들이 굉장히 안 좋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 실감형 콘텐츠를 쓸 때 태블릿을 이렇게 움직여가면서 저희가 G센서라고 얘기하는 가속도 센서를 활용해서 콘텐츠를 보는 경우도 있는데, 심지어는 이 G센서가 없는 태블릿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럼 설계한 대로 AR 콘텐츠가 안 돌아가고요. 그리고 AR은 이제 그 현실을 인식을 해가지고 거기다 가상의 정보를 줘야 되기 때문에 현실을 인식하는 비전 처리가 이제 정교하고 정밀하게 하면 할수록 이제 많은 컴퓨팅 파워를 요구하고 이제 계산 속도가 빨라야 되는데, 사실은 지금 학교 현장에 있는 태블릿으로 그런 계산까지 하기가 어려워서 거의 이 AR 마커를 인식하는 수준으로만 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마커만 인식해서 사실은 컨텐츠가 구동이 되고 그 다음에 별로 할 AR적인 요소가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환경까지 만들어서 환경과 물체를 다 보는 게 VR이라고 정의되고, AR은 배경은 제거하고, 그러니까 카메라가 보는 그대로 환경에서 가상의 오브젝트를 보는, 그러니까 물체에 그냥 집중해서 물체를 3D CG로 이렇게 보는 거를 AR이라는 정의가 나올 수 있을 만큼 그냥 그런 식으로 간단하게 AR이 구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이런 것들 할 때 역시 AR을 적용한 교수학습 모델이 나와야 되는데, 이제 대표적인 게 이렇게 그 화학식 만들 때 H2O잖아요. 그래서 H 수소를 나타내는 마커 2개, 산소를 나타내는 O 마커 2개를 이렇게 합치면 H2O가 되는 이런 방식이 있는데, 사실은 이 예 외에는 특별하게 이런 AR 마커를 좀 더 상호작용적으로 사용해서 학습의 효과를 도우는 그런 것들이 없습니다. 그리고 아까 마커 얘기를 드렸는데, 사실은 마커가 이제 이런 오브젝트를 이제 구동시켜 처음에 시작시켜주는 역할을 하지만, 이제 말하자면 바닥에 붙여주는 역할을 하죠. 그래서 이렇게 옆으로 돌아보거나 이렇게 할 때도 마커를 인식하기 때문에 물체가 거기 붙어있는 형태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요새 그 AR 키트나 AR 코어 같은 엔진에서 가장 기본적으로 제공되는 게 바닥면 인식인데요. 그래서 바닥면 인식이 기술적으로 보편화되면 이제는 어떤 면에서는 마커 없이도 바닥면, 책상면 위에 물체를 원하는 물체를 올리고 관측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이 되면, 점점 이제 마커가 없어지면 이게 AR이냐 오브젝트만 내는 VR이냐 이제 이런 또 용어적 논란이 있을 수도 있는데, 어쨌든 이런 식으로 이제 컨텐츠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VR을 가상현실을 교육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뭐 제일 제가 강조하고 싶은 거는 교수학습 모델입니다. 이거를 VR이나 AR을 활용해서 우리가 원하고자 하는 학습 목표 달성, 그러니까 이제 대개 이제 동기부여 수준으로도 많이 사용을 하는데, 동기부여뿐만 아니라 원하는 학습 목표를 어떻게 달성할 수 있을지 모델, 거기에서 이제 중요한 게 상호작용이 되겠죠. 학습자와의 상호작용을 어떻게 만들어내서 원하는 학습 목표를 이룰 것인가가 중요한 요소가 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교육용 컨텐츠를 만들 때 이제 컨텐츠 설계 원리들이 있는데, VR에서는 여러 가지 이제 좀 고려해야 될 게 많은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주의 분산 효과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VR 환경에서 학습자가 들어가게 되면 360도가 다 보이기 때문에 저희가 원하는 학습 주제를 어디다 띄워서 거기다가 관심을 가게 할 것인가. 그러니까 이게 VR 드라마를 찍을 때도 이런 게 나오는데, 주인공들이 앞에서 중요한 이제 대사와 행동을 하고 있는데 관찰자는 옆에나 뒤를 볼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 드라마에서 주려고 하는 주제를 전달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 VR에서도 마찬가지로 특히 학습이기 때문에 학습자의 관심을 모아서
학습 내용을 전달해 줘야 되는데 이제 그 부분에 대한 설계가 또 중요한 부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VR의 교육 활용례는 많고요. 이제 처음에는 이제 고비용, 고위험 딱 이 두 단어로 시작을 했고요. 워낙 예전에는 비용이 많이 들어서 그래서 VR 컨텐츠 자체 제작에도 돈이 많이 들기 때문에 훈련 효과가 대체 효과가 많은 비용을 처리할 수 있어야 진행이 됐고요. 요새는 뭐 많이들 아시겠지만 상황 체험들로 해서 뭐 고소공포증을 극복하거나 그다음에 이제 뭐 수능을 보는 체험하는 것도 있고요. 그다음에 면접 보는 체험을 하는 것도 있고 뭐 제일 많이 하는 게 영어 회화도 많이 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어떤 그 미국의 월마트 같은 데서는 그 헐리데이 전에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매장에 몰려서 혼잡한 상황들을 경험하게 하는 것들을 하고 있고요. 스포츠에도 활용을 해서 뭐 그 미식 축구에서 쿼터백이 행동에 따라서 다른 보이지 않는 부분까지 이제 VR에서 관찰하면서 다른 플레이어들이 선수들이 어떻게 하나 이런 거를 관찰하는 것도 진행이 됐었죠. 그래서 이런 교육적인 효과뿐만 아니라 이런 그 난민 캠프를 360 카메라로 찍어서 이제 난민에 대한 그 열악한 환경 등을 경험하는 것도 있고요. 그다음에 환경 보호를 위해서 그 종이 몇 장을 만들기 위해서 실제 나무를 잘라서 그걸 가공해서 종이를 만드는 경험을 해봄으로써 이게 그 자원 절약이라든지 그 자원 순환에 대한 교육을 시키는 체험 교육도 있고 여러 가지 이렇게 환경 파괴나 이런 정책적인 것들을 가르쳐 주는 것도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보면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외국에는 이런 다양한 사례들이 있는데 우리나라에는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주체, 이 컨텐츠를 만드는 주체와 시장의 크기 때문이라고 생각하는데 이 외국에서는 다양한 VR 업체들이 다양한 VR 시도를 만들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시장이 있기도 하고 그럴 만큼 생태계가 돌아가니까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VR 컨텐츠를 만들 때 대개 교육용 컨텐츠는 정책적으로 예산을 책정해서 그 예산에 맞게 용역을 내고 그 용역에 입찰하는 업체가 RFP에 맞춰서 컨텐츠를 만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내용 전문가하고 VR 전문가의 협업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우리나라는 내용 전문가가 VR 전문가를 고용하는 형태가 되죠. 고용이라는 말은 좀 이상할 수도 있지만 어쨌든 내용 전문가 위주로 VR을 맞추다 보니까 VR이 좀 어색한 부분들이 있고 VR을 충분히 활용해서 VR의 효과를 내는 게 좀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반대로 외국에서 교육 컨텐츠를 특히 학교에 들어가는 컨텐츠를 만들 때 이 사람들이 회사에서 학교에 팔기 위한 컨텐츠를 기획해서 그런 예를 들어 수학 컨텐츠를 만들고 싶은 수학 전문가를 고용을 해서 VR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논의해서 컨텐츠를 만들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그렇게 만든 컨텐츠를 팔 학교 시장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VR이 충분한 효과를 가질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게 되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많은 부분 우리나라의 학습용 컨텐츠는 정보기관에서 왜냐하면 다른 시장이 별로 없기 때문에 정부 예산에 의해서 진행되는 환경 때문에 그런 요인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요새 많이 하고 있는 게 이제 소셜 VR이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그 공존 현실이라고 얘기하기도 하는데 이런 VR로 만들어진 가상 공간에 모여서 소셜 네트워킹을 하거나 회의를 하거나 인터랙션을 하는 것들이 해외 솔루션도 많고 국내 솔루션도 많이 있습니다. 이제 문제는 이렇게 모여서 뭘 할 것인가인데 사실 제일 좋은 예가 영어 회화를 하는 건데 본인이 실제로 외국인을 만나면 조금 주저주저하는 부분이 있으니까 가상 공간에서 아바타로 영어 회화를 한다. 여기까지는 좋은데 이제 그 다음 모델들이 사실은 잘 안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요즘같이 학교에 출석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이런 VR 환경의 교실에 각자 학생들이 모였다. 뭐 그렇게 살 수도 있는데 그 모이기까지의 그 컴퓨터 세팅과 프로그램 설치, 진입 이 모든 것들을 커버하기에는 모였을 때의 효과가 적기 때문에 이게 좀 또 학습적인 부분에서 고려해야 될 부분들이 많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다음에 이제 저희 마무리를 좀 하려고 하는데요.
우리나라에서 이제 코로나가 발생하면서 우리나라가 아니고 전 세계적이죠. 우리나라에서 이제 그 학교의 개학이 문제가 됐습니다. 3월에. 그래서 4번 연기를 하고 일부 개학을 했다가 온라인 개학을 하고 뭐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었는데 이 코로나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도 급격하게 온라인 교육, 비대면 교육으로 전환된 거를 실제 많이 느끼고 계실 거예요. 지금 효과성은 아직 논할 단계는 아니지만 급격하게 바뀐 거죠. 그래서 교육의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급격하게 진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정부에서 운영하고 있는 EBS 사이트나 이학습터라는 사이트들을 통해서 아이들이 온라인 학습을 했는데 이게 원래 그 목적으로 설계된 시스템이 아니라서 처음에 이제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고 그걸 해결하고 하는 과정에서 이게 앞으로의 이러한 사태를 대비하기 위한 학습 시스템, 학습 관리 시스템이 필요하겠다는 얘기가 나왔고요. 그것도 이제 처음에는 이제 정부 주도로 정부에서 이런 시스템을 만들어서 왜냐하면 우리나라의 모든 학교 교육은 교육부에서 관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시스템을 만들어야 되겠다는 얘기가 나왔다가 위험을 분산하고 좀 창의적이고 경쟁력 있는 시스템을 만들기 위해서는 민간에 오픈해야 된다까지 나와서 지금 민간에 오픈을 해서 K-에듀 플랫폼이라는 걸 만드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K-에듀 통합 플랫폼인데 이거는 하나의 교육 관리 학습 시스템을 만드는 게 아니고 민간의 다양한 교육 서비스들이 이 안에서 조합적으로 돌아갈 수 있게 하는 플랫폼, 진정한 플랫폼이죠. 그러니까 그 밑바닥에 깔리는 플랫폼을 만드는 작업이고요. 이게 올해 이제 ISP 정보전략계획 수립 사업이 시작이 됐고요. 내년하고 내후년에 구축을 해서 2023년도부터 서비스를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스템의 제일 중요한 특징은 여기 보시는 플랫폼은 굉장히 복잡하게 나와 있는데 간단하게 보여드리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다양한 학습에 필요한 컨텐츠가 있을 수도 있고 그 교육 서비스가 있을 수 있습니다. 교육 서비스는 뭐 퀴즈 보는 것부터 시작해서 출결 체크하는 거라든지 화상 솔루션으로 실시간 학습을 한다든지 뭐 다양한 서비스들이 있는데 이것들을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학교 현장에서 마음대로 골라서 자기가 원하는 학습 도구와 컨텐츠들을 골라서 그 학교만의 독특한 조합적인 학습관리 시스템을 구성해서 운영할 수 있게 한다는 게 가장 중요한 특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고 여러 가지 표준과 이런 API들을 정의해야 되는 험난한 작업인데요. 맨 밑에는 이제 시스템 아키텍처는 클라우드 기반으로 돌아가게 될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위에 교육부에서 진행하고 있는 나이스나 그 재정 관리하는 K-에듀파인이라는 시스템이 올라가고 그 위에 K-에듀테크 플랫폼이 돌아가게 되는데 그 저변에는 유통 플랫폼이 있죠. 컨텐츠하고 교육 서비스를 골라서 선택해서 구매할 수 있는 그 유통 플랫폼에서 구매를 해서 학생, 교사, 학교에 공급하는 이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왜 이걸 보여드리냐면 실감형 콘텐츠가 학교 교육에서 쓰기 위해서는 이 안에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이게 독립적으로 지금처럼 앱 형태나 뭐 단독 형태로도 사용할 수는 있겠지만 교육 콘텐츠가 이제 뭐 텍스트, 이미지, 동영상들이 있는데 그 중에 실감형 콘텐츠가 들어갈 수 있어야 원활하게 이러한 학교 교육에서 사용될 수 있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자 이 플랫폼 말씀을 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리하는 장표입니다. 그래서 교육에서 AR이나 VR 같은 실감형 콘텐츠를 쓸 때 이제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VR은 장비나 그 콘텐츠 제작 비용이 고비용인 문제가 있고요. 이걸 해결해야 된다는 말씀이고요. 그다음에 보조 인력. 그래서 이걸 스스로 혼자 VR 콘텐츠를 체험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보조 인력이 들어가니까 인건비와 유지관리비가 많이 들어간다라는 단점이 있고요. 그다음에 웹하고 앱이 있는데 일반적으로 VR 콘텐츠는 이 VR 장비에 있는 로컬 센서들, 이렇게 기울기 센서나 이런 것들을 이용하기 때문에 앱으로 많이 활용하고 있고요. 그렇게 해서 앱에서 작동을 하게 되면 상호작용이 풍부하게 나오는데 웹으로 가게 되면 이제 그런 센서들을 못 사용하기 때문에 좀 상호작용이 많이 제한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웹이 접근성은 좋죠. 바로
앱을 설치하거나 이런 거 없이 바로 URL만 가지고 접근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맨 밑에 LMS 연계가 아까 말씀드린 그 러닝 매니지먼트 시스템, 우리나라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통합 교육관리 시스템에 연계가 되거나 혹은 그냥 독립적인 LMS라도 LMS에 연결될 수 있어야 이게 교육에 활용이 될 수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증강현실 AR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정보 전달력이 좀 떨어지고 포커스에 문제가 있고 사물 인식이나 좀 AR이 효과적으로 작용하기 위해서는 좀 계산 능력이 뛰어난 디바이스가 필요한데 이러한 것들의 보급이 아직은 조금 더디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전체적으로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VR하고 AR 같은 실감형 콘텐츠를 교육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게 교수학습 설계, 상호작용에 근반한 이 콘텐츠를 이용해서 어떻게 학습적 효과를 높이고 학습 목표를 달성할 것인가에 대한 충분한 설계를 가지고 접근을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제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박기현 사장님께서는 사실은 뭐 이 교육 분야에서는 너무나 이제 많은 연구를 하시고 했기 때문에 오늘 아마 발표를 들으셔도 알겠지만 기본적인 개념에서부터 실제 어떤 그 VR 활용 사례, 또 현재 문제점, 이런 전반적인 부분들 하나하나 다 이제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실제로 이제 뭐 궁금한 점 이런 게 있으시면 우리 이제 유튜브에 그 이제 댓글창이 있으니까 이 댓글창에다 좀 그러니까 질문을 갖다 남겨주시면 이런 부분을 이제 우리 발표자들께 다시 한번 설명을 해.